박근혜 대통령이 모레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집권 2기 본격적인 동북아 외교 경쟁에 나섭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적 지평을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관현 연합뉴스TV 외교 전문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승절 열병식까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문 기자, 사실 이번에 서방국가, 이른바 서방국가 중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방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그 중국 열병식 같으면은 세계 정상급 30여 명이 참석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외교장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중 미국 대사 이런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는데, 특히 이제 서방 국가 가운데에서는 일단 유일하다면 유일하다 할 수 있는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이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될 텐데요. 이만큼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던 흔적이 나오는데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전승절 행사, 특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열병식에 참석하느냐를 놓고 우리 외교당국에서는 끝까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중국이 주최하는 이런 열병식이 갖는 군사적인 의미, 아울러서 국제정치학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프레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해석을 할 가치가 여러 가지 갈래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박 대통령이 끝까지 이제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이 전승절 행사뿐만이 아니라 열병식까지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주철기 수석 같으면은 이번 그 전승절 이 70주년 행사가 결국은 이제 과거에 있던 그 역사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제 서로 평가하는,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그러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에 이제 동북아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치 상태, 위기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네.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을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서로 파트너로서 역할을 또는 인정하고 또 손을 잡고 같이 노력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번 그 전승절뿐만이 아니라 열병식 참석하는 행사가 네. 한중 이 정상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사실은 일본은 막판까지도 사실 반대의 입장, 특히 반기문 외교 네, 사무총장의 행사 참석을 가지고 좀 시비를 가는 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 뼈아픈 대목이죠. 왜냐하면 전승절 행사 자체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전쟁과의 중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승절에 참석한다는 것은 반기문 총장도 분명히 확고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그 일본 측의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그 예. 이야기는 일본으로서는 자기들의 과거 역사, 특히 전쟁을 일으킨 그 자기 전쟁 책임 국가라는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 중국이 사실상 공동 연선을 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죠. 갈 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전승절 행사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 주석과 나라에 서서 네. 열병식을 본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역사 전쟁의 이 전선을 형성하는구나, 이렇게 공동정선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면 그 대통령이 간 의미는 우리 문 기자님이 정확히 정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부각이 돼서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한국과 중국이 마치 일본을 대적해서 하는 역사 동맹으로 공고화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은 2차 대전의 어떤 전쟁 책임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명확히 역사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못지않게 사실 북한도 이번 전승절 열병식 행사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천안문 성루에 박근혜 대통령, 또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어떻게 볼까요, 김 교수님? 사실 그 자리는 뭐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 섰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조중 혈맹 관계를 생각해 보면 천안문 성루에서 그 막강한 군사적으로 굴기한 중국의 인민해방군들이 지나가는 것을 시진핑 주석과 함께 바로 옆에 가까운 데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서 쳐다본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에요. 네. 그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 내 주민들도 상당히 심각한 충격일 겁니다. 네. 우리의 혈맹이었던 중국의 그 대규모 전승절 행사에 바로 옆에 남한의 대통령이 서 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북한의 지도자는 없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정말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북중 관계의 정치적 냉랭함을 정확히 반증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전반적인 지형의 변화, 특히 네.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것과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것의 정치적인 비중의 변화를 실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또 북한의 엘리트들,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오고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한반도에서 북중 관계를 풀어가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될지 큰 고민거리를 아마 북한에 안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북한이 왜 해필이면 최용의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네, 네. 등등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텐데 그 의미는 뭘로 봐야 될까요? 김영남보다 최룡해를 보낸 것은 저는 오히려 사실은 김정은으로서는 정치적 비중을 좀 높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남이 이제 헌법상으로는 국가 원수 자격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위원장 자격입니다만 아무런 실권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푸틴에게 보냈던 경우와 달리 이번에 최룡해를 보냈다는 것은 헌법상 명목적 수반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북한 내에 노동당 내의 권력 서열이라든지 또 김정은이 갖고 있는 각별한 정치적 신임을 생각해 보면 김영남보다는 최룡해가 제가 볼 때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에 북한에서 이 한반도의 상반기에 엄청난 이 전쟁 위기가 촉발됐을 때 중국으로서 굉장히 불편했고 기분 나빠했었는데 그 중국을 가서 설명하고 유무하기 위한 네. 김정은의 특사로서 갔던 게 바로 최룡해였습니다. 예. 최룡해가 또 군복 입고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친서도 전달하고 북한 측 여러 가지 입장을 대변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가지는 못하는 그런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믿을만하고 그리고 실세를. 이미 2013년에 한번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최룡해를 보내서 자기의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전 일본, 중국이 일본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냐. 사실 이번에 전승 대상국이 바로 일본 아닙니까? 문 기자.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까요? 네, 지금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일 메시지는 아직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무엇보다도 항일전쟁 70주년 기념이거든요. 이 항일전쟁에 싸웠던 동맹 국가가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고 그 중심지가 바로 중국 대륙, 그것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봤을 때 일단 그 한중 정상 간의 이런 70주년에 맞이할 메시지를 전달하고 네. 또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재개관식을 참석을 한다는 것은 70년 전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중 간에 손을 잡고 일본에 맞섰다면은 현재 한중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가 현재 국회에서는 이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아직 비준은 남아 있지만 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그 중국과 경제적인 게 손을 잡는 상징적인 의미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중국에서도 이제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한중이 또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한중 간에 가장 필요한 경제적인 분야까지도 네. 서로가 굉장히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 간다면은 이제 21세기 동북아에서 한중 간의 분명한 역할 분담 또는 협력 관계가 구축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챙겨야 될 외교적 어떤 성과라고 하면 뭐를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그 주위의 어떤 불안한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승절 참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열병식에 참관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게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약간의 불편함, 그다음에 일본으로서 상당히 섭섭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것을 뒤로 한 채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금방 설명한 것처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까지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이 마치 미일을 한편으로 해서 적대적인 전선을 형성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일정이나 동선이나 메시지나 아니면 동작이나 표정까지도 사실 잘 관리를 하면서 그 시진핑이 만들어 놓은 대미, 대일, 강경한 어떤 메시지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군사적 불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전승절 70주년을 천안문 앞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 주는 메시지보다는 더 크게는 사실 미국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본은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 이미 추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하고도 견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일본은 이미 중국이 추월한 지 오래됐고 이제는 향차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불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우리가 한미동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편승한 듯한 이른바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우리 쪽을 보고 가장 우려하는 게 중국 경사론 네,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에 경도돼 있다. 이런 불안감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가서 몸은 중국에 있지만 눈과 마음은 그다음에 우리 입장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죠. 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밉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래서 10월 16일에 한미정상회담을 전승절 참가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공식 발표를 했고 미국에게 통보를 해서 미국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정상회담을 우리가 미리 정하면서 정상회담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상끼리 만나서 협의해야 될 의제를 조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승절에 가는 것을 미국이 양해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주적 결정으로 지금 양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전승절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독특한 우리의 정치 지형적 또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처지를 미국이 이해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다음에 또 북핵 문제라든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미국과의 공조 입장들을 정확히 고수한다고 한다면 미국이 이렇게 크게 박근혜 대통령이 평양 베이징 갔다고 그래서 섭섭해하거나 아니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닐 것이다. 국민자 또 사실 하나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북핵 문제에서 사실상 유일한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평가인데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육자회담이라든가 북핵 문제의 어떤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현재 그 중국이 2007년도, 8년도 이후에 지금 7년 동안 현재 그 중단돼 있는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북핵에 대해서 불용한다. 북한의 핵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을 해왔고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6번째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간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상의 입장이 확인이 된다면은 외교장관 차원 또는 육자회담 수석대표 차원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육자회담 재개 노력이 이루어질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황중국 우리 육자회담 수석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북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고요. 특히 이런 변화된 북한의 자세 이런 모습들이 이제 중국이 원해왔던 또 이제 국제사회가 원해왔던 국제 무대에 있던 편입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그 비핵화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그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이제 북한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미일 또는 이제 중국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압박을 가했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이제 메시지가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둔다면은 분명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육자회담도 반드시 이제는 가시적으로 어떤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중국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뭘 해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 그러면서 그걸 이 동북아 외교의 지렛대로 삼은 적이 사실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뭐 육자회담 자체가 지금 7년째 공전 상태인데요. 그동안 입장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북한은 일단은 이 상태에서 무조건 회담을 열자, 무조건적인 재개를 원칙으로 했고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선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런 의지나 조치가 있어야만 육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입장 차이를 나름대로 조율하기 위해서 황중국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른바 작년부터 나왔던 게 코리안 포뮬라라고 하는 그 둘의 입장을 나름대로 좀 절충해서 일단 회담을 열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창의적 안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가고 북경도 가고 했던 것인데요. 제가 보건대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북경에 가서 엄청난 환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중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코리안 포뮬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우리의 주도적인 이니셔티브의 안을 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설득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외교 수순이 뭐냐면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시진핑을 설득한 그 안을 가지고 시진핑이 오바마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중의 의견을 모아준다면 그 다음 우리가 10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를 만나러 10월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가면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16일에 한미 정상회담 사이에 가능하다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우리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 문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란 말이죠. 풀긴 풀어야 되는데 아베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륵 같은 존재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도 풀고 미국도 풀고 북한도 사실 이게 8.25 합의 때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대화의 국면으로 푼다고 한다면 한일 관계도 어떻게든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한일 관계 정상화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이번에 북경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설득해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라도 받거나 아니면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또 아베를 설득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한두 달 정도 남아있는 외교 결정에서 강력한 동북아 외교 주도권을 갖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까 우리 문 기자께서도 언급은 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질적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쩌면 일시적인 변화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특히 7월 27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전협정 체결일인데 북한으로는 이제 북한식 표현을 하자면 전승절인데요. 네.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원한 관계를 보여왔는데 일단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을 움직이는 최고의 지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참전 용사들의 어떤 그 묘지에 가본다거나 네. 여러 가지로 의지를 보여왔고 중국 측에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동북삼성을 방문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물리적으로나마 베이징에서 가장 북한에 가까운 이 동북삼성을 2차례 연속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분명히 대화할 수 있는 또는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또 다시 이제는 풀어나기 위한 의지는 분명히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간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구체적인 외교적인 성과로 나오기 위해서는 외교 실무 라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의에 따라서 어떤 그 회담이랄까 이런 이벤트가 나와야 되지만 아직은 이 단계가 아니지만 그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최용의 노동당 비서의 이제 중국 방문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용의 비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당시 북한이 이제 장거리 로켓 또는 제3차 핵실험 등으로 굉장히 도발 국면을 선언했고 국제사회에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심지어는 남북 불가침 선언, 무효화 선언까지 하면서 도발 국면을 이어가다 결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을 통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남북 간에 또는 이제 북중 간에 2년 반 이상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굉장히 지금 현재 경색되거나 여러 가지 관계가 악화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관계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 최영의 노동당 비서가 만난다면은 다시 그때 합의했던 사안들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새로운 한반도 또는 이제 동북아 질서를 위해서 북한과 중국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합의를 이끌어낸다면은 북한 측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8.25 남북 당국 고위급 접촉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계기에 구체적인 합의가 나온다면은 어떤 그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북중 관계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2013년에 핵실험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출범한 다음에 이제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있고 네, 네. 고위급 접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냉랭하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인데요. 사실 들여다보면 정치적으로 냉랭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파국이 아니라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대로 하고 싶은 거죠.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그래서 이 페이스를 자기가 확보하기 위한 이제 이른바 삿바 싸움인 건데 그 삿바 싸움이 지금 3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국도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정상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말씀한 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환대는 무조건 하겠지만 최룡해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시진핑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환대를 해줄 겁니다. 예우를 할 것이고 제가 보건대는 2013년에 최룡해를 만난 정도의 합의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적어도 북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메시지가 좀 오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뀐 것이 한반도에서 이번에 휴전설에서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대화 국면이 전개가 됐고 김정은 스스로도 이제는 한반도에서 남북 대화를 힘을 받게 하겠다. 동력을 실어주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은 자기가 일단 포기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주는 메시지는 나도 이제 남북관계 잘할 테니까 이제 북중관계도 좀 풀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다는 김정은의 나름대로의 성과가 중국에 가서는 이제는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통해서 베이징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최룡해한테 시진핑이 나름대로 긍정적 메시지를 화답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북중 관계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기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전략적으로 아닙니다. 북한도 중국을 포기하기에는 뭐 너무나 절박한 게 있고요. 중국 역시도 지금 미중 사이의 이 경쟁 구도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의 신형대국 관계와 미국 오바마의 이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고 하는 두 축의 마주침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으로서는 김정은이 아무리 비워도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에 열병식에 참석한 시진핑을 만난 최룡해가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접을 받겠지만 의전상으로 그렇겠지만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오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동아시아 재편 질서의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9월 3일 전승절이나 열병식과 각국의 정상과 외교사절을 불러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 중국이 짜놓은 행사죠. 중국이 만든 잔치판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대동아시아 또는 대한반도 전략을 거의 체스판처럼 다시 옮기는 것이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우, 최룡해에 대한 어떤 애우, 또 주고 받는 메시지, 또 푸틴과의 전략적 협력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전부 중국으로서는 2015년 중국이 새로운 대국으로 굴기하는 새로운 전략적 그림을 다시 그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사실 이산가족 상봉,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에 이제 북한의 변화가 굉장히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식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가자. 이제는 남북 관계를 화를 복으로 좀 바꿔가야 된다. 이런 그 표현까지 했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남북 간에 이렇게 결실을 이뤄낸 합의 사항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아마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의 8.25 합의의 첫 번째 성과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결실을 맺고 싶은 것이 우리가 남측보다는 오히려 북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제의를 먼저 했지만 하루 만에 북측에서 이례적으로 7일 날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자 이렇게 또 동의를 해왔고요. 이런 북한의 태도라면은 아마 이제 물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의 시간이나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추석을 계기로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그 시기는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약 10월 초나 중순, 늦어도 중순까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분명히 어떤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남북 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주시는데 사실 남북 관계의 어떤 전례를 비춰봤을 때 좀 아슬아슬한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뭐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제시를 했고 김정은이 이 화를 복으로 바꾼다고 하는 전화위복으로 설명하면서 남북관계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은 제가 볼 땐 별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술적 실무적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월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차원에서 어떤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10월 10일에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이죠. 네. 만약에 10월 10일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열리든 아니면 그 후에 날짜가 잡히든 간에 그 10월 10일이라고 하는 북한의 이 당창건 기념일에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북한의 어떤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걸 해버리게 될 경우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1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측으로서도 과거의 전례를 본다면 뭐 여러 가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은 상봉 대상자 선정하고 명단 교환하고 그다음에 행사 확인하고 그다음에 일정 확인하고 장소 확인하는 정도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근데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에서 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조건으로 건다든지 뭐 이러저러한 몇 가지의 실무적인 조건을 건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단지 10월 10일 행사에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까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중의 하나의 그렇죠.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